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자이고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칼국수집은 현재 남편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저는 남편이 운영하는 국수집의 종업원이었답니다. 사실 저는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첫 결혼을 했는데 처참히 실패한 결혼 생활이었죠. 결혼 생활 당시 저는 살림만 하던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방끈이 딱히 긴 것도 아니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던 경단녀도 아니었으며 친정이 그렇다고 부자인 것도 아니어서 내 한 몸 건사하는 것도 한동안은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공공한 생활을 보내야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식당 서빙이나 주방 참모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살림할 때 요리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힌 편이었는데 조리사 자격증이나 딱히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 주방일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요리하는 일을 업으로 삼기도 쉽지가 않더군요. 생업을 빨리 가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때 혼자 살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의 국수집에 서빙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수집 돌아가는 것을 익혀 나중에 돈을 좀 모으면 이런 작은 식당을 열어보자. 나름의 심산도 있었죠. 그렇게 일하게 된 국수집이었는데 그때 국수집의 사장 겸 요리사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수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요리에 영 솜씨가 별로더라고요. 저는 서빙 일을 하면서 한두 마디씩 국수 레시피에 관해 조언을 했더랬죠. 육수 국물을 우릴 때는 재료를 다양하게 배합해서 적당한 시간 우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칼국수 반죽을 할 때는 저온에서 숙성을 시켰다가 찰지게 반죽 후 썰어내야 한다 등등. 저는 제가 아는 칼국수 비법을 남편, 당시의 사장님에게 전수해드렸고 제가 국수 레시피에 관여하게 되면서 가게의 매상은 점점 올라갔어요. 이 집 요리사가 바뀌었나? 어느 날 갑자기 국수 맛이 확 살아났는데요? 예전엔 이 집이 멸치국수만 조금 먹을만하고 맛이 그냥저냥이었는데 칼국수가 엄청 맛있어졌네요. 국물도 시원하고 진하고 반죽도 너무 입에 착착 감기고. 주방 아줌마 새로 고용하셨나봐요. 손님들의 릴레이 칭찬이 이어지며 가게 매출이 쑥쑥 오르면서 사장님, 남편은 엄청 기뻐했고 저를 서빙 아르바이트 대신에 주방 요리사로 전격 고용을 하더군요. 그렇게 국수집 사장님과 고용인으로 만난 사이였는데 매일 식당에서 얼굴 맞대고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정이 들었고 그 나이 먹도록 장가 한 번 가지 않고 노총각이었던 남편과 저는 만난 지 1년이 조금 되지 않아 살림을 합쳤더랍니다. 세상에, 반백살 되도록 모태솔로나 다름없던 우로빠가 장가를 간다길래 또 얼마나 엄청 미인인가 했더니만 새언니 얼굴 의외로 별론데요? 제가 미인일 줄 아셨어요? 그렇게 좋게 저를 기대해 주셨다니 감사하네요. 아무리 우라들이 노총각이랬지만 한번 갔다 온 여자를 처로 맞을 만큼 흠이 있는 애가 아닌데 탐탁치 않아도 이 결혼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니 그리 알고 남편한테도 시댁한테도 잘할 생각해라. 참 시금치, 시래기, 시수 시자 들어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한 순간이 제게도 열리더군요. 첫 결혼이 실패하긴 했지만 그때는 시댁 문제로 갈라선 것은 아니었기에 이렇게 진상 시댁 식구들을 맞이하게 되니 참말로 현타가 오더군요. 내가 그렇게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지 않는다 이를 갈며 이혼했는데 무슨 영화를 보자고 내가 또 결혼이라는 덫에 들어가는가. 저는 처음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대면하고는 남편에게 우리 결혼하는 거 좀 생각해보자고 말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댁 식구들 자리를 보아하니 제가 함부로 들어가서 살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애둘러 말했죠.
그냥 지금처럼 친구처럼 애인처럼 지내며 같이 칼국수집 운영하는 동업자로 사는 것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다면서요. 그 말은 정말 진심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남자 제 말을 헤어지자는 말로 받아들였는지 몇 날 며칠을 곡기를 끊고 알아 누워버리는 겁니다. 식당에도 출근하지 않고 술만 줄창 퍼마시면서 폐인 같은 생활을 해대면서요. 하루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신우한테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이 남자 영양실조와 급성 위염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더군요. 참, 아유, 반백살도 넘은 분들이 연애 한번 요란하게 하시네요. 로미오와 줄리엣 흉내들 그만 내시고 그냥 오빠하고 결혼하세요. 언니가 뭐가 그리 잘나서 멀쩡한 남자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쏘아붙이며 저를 가재미 눈을 하고 흘겨보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튕기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밉상 시누이와 딱 봐도 진상포스 나오는 시어머니 짤이 때문에 망설였던 건데 저런 식으로 말을 하니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란 남자 정말 저한테 호되게 차이기라도 한 사람처럼 엄청 상처받은 얼굴로 시금전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허락해줄 때까지 밥 한 숟갈, 물 한 모금 안 먹을 거라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전 남편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제가 예쁜 얼굴도 아니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깔끔한 과거도 아니고 이혼녀인 거 알면서 제가 뭐 볼 거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목을 매세요? 저는 살면서 지숙 씨처럼 예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물론 지숙 씨가 탤런트처럼 이쁘고 남들이 쳐다보는 미인은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말이요. 내 눈에는 지숙 씨가 이뻐. 나 좋다는 여자가 내 눈에 이쁜 것도 당신이 처음이야. 나이 먹을 만큼 잡순 분이 그런 거짓말이랑 마시고요. 에휴, 거참. 지숙 씨는 속고만 살아왔어? 내가 파는 칼국수를 이렇게 맛깔나게 만들어내는 것도 지숙 씨가 처음이고요. 당신하고 하루 종일 있으면 너무 행복한데 밥벌이 하는 일도 당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난 너무 우리가 천생연분 같아요. 저만 그래요? 전 당신도 그런 것 같은데. 전 당신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직감이 딱 옵니다. 나 버리지 말아요. 지숙 씨, 나 버리지 말고 우리 결혼합시다. 예? 그렇게 구구절절 고백의 변을 늘어놓아가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중년의 아저씨.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랍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거죠. 그때 사실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을 신우와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끌어내야 하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신우와 시어머니 두 여자는 좀 병적이다 싶게 남편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경제적으로 두 사람 모두 아픈 데 하나 없이 건강하고 정정한데도 이렇다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힘들게 버는 돈을 거리낌 없이 가져다 쓰며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 자연스레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독립하게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또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3살 버른 80까지 간다 했던가? 수십 년 이어져 온 삶의 패턴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변화하는 것은 아니더군요. 뭐 이건 역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어디 병에 걸려 아프거나 몸에 장애가 있다거나 뭐 이런 이유라도 있었다면 이해라도 됐을 텐데 그것도 아니니 참 이해가 안 가고 염치가 없어 보이더군요.
아가씨, 집에서 하루 종일 어머님과 소일만 하기엔 하루가 너무 길고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집에서 무료하게 보내느니 저희 칼국수집에 나와서 서빙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는 게 어때요?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칼국수 만드는 법도 배워두시면 나중에 아가씨도 창업을 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어때요? 어머 언니, 지금 저한테 칼국수집에 나와서 식당 일 하라는 거예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요, 소시적에 음대 나와서 피아니스트 되려던 여자예요. 피아노 건반 두들기던 섬섬옥수로 칼국수 반죽이나 치대라는 거예요? 그럼 피아노 학원이라도 해보는 건 어때요? 아님 요 앞 상가에 보니까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 구하던데 한번 가보시는 건 어때요? 듣자 하니까 언니는 내가 집에서 노는 게 꼴보기 싫은가 봐요? 남이사 집에서 놀든 밖에 나가 돈을 벌든 무슨 상관이죠? 저랑 오빠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가게 권리금하고 월세만 해도 솔직히 벅찬 금액인데 그나마 가게 장사가 되니까 유지하는 거예요. 아가씨 용돈 정도는 스스로 벌어야 저희도 미래가 있어요. 오빠도 더 이상 아가씨 용돈까지는 부담 못하겠다고 저하고 합의 봤으니 그리 아세요. 신우이는 그날 노발대발하면서 돌아가 시어머니에게 갖은 욕을 했더군요. 시어머니는 당장 칼국수집에 저를 찾아와서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갔다 온 흠을 뭐라 하지도 않고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하늘 같은 신우이한테 뭐? 돈을 벌어오라고 소리를 질러?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잘난 척이냐? 너 때문에 칼국수집 장사 좀 된다고 유세하는 거니? 엄마, 집사람한테 뭐라고 좀 하지 마세요. 윤경이는 이제 저 스스로 돈 벌어야 해요. 사지육신 멀쩡한 젊은 애가 집에 저러고 있는 거 본인 정신건강에도 안 좋아. 엄마 생활비는 제가 그대로 드리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네, 어머니. 저희가 힘들어도 어머님 생활비는 지원해 드릴 거니까 아가씨만 좀 독립적으로 살도록 어머니께서 잘 타일러 주세요. 그렇게 저와 결혼 후 남편은 신우이의 생활비를 끊어버렸고 그 일로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저에 대한 시집살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모질고 사나워지더군요. 그런데요, 뭐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썼습니다. 어차피 남편이란 사람 한 명 보고 한 결혼이었고 그런 사나운 격가지 바람에 신경 쓰며 살기에는 저 사는 것도 바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 남편은 결혼 전과는 다르게 중심을 잘 잡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저와 먼저 의논하고 제 생각을 가장 먼저 존중하고 따라주었기에 신우와 시어머니의 모진 닭달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넘길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뭐 개가 짖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살았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복통이 계속되어 동네 병원을 찾았는데 뭔가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요한다면서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몇 년을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해서 남편과 칼국수집을 한다고 정신없이 사느라 건강검진을 받은 지도 한참이란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군요. 예감도 좋지 않아서 일단 장사도 쉬고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암 2기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일단 수술부터 빨리 받으시고 항암 치료하시면서 완치로 가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과정일 것 같습니다. 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웬만하면 쉬시면서 당분간은 치료에만 전념하셔야 합니다. 그날 암 선고를 받고 남편과 함께 부둥켜 안고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다음 날부터 당장 저에게 칼국수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치료에만 집중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의 암투병이 시작된 후로 남편은 칼국수집을 혼자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저녁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항암 치료하는 저를 위해 암 환자들이 먹을 식단까지 손수 차리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더군요. 여보, 혼자 장사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지 내가 잘 아는데 나 먹을 음식까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암 환자긴 해도 아직 거동 못하는 수준도 아니고 원래 음식을 만들던 사람이니 나 먹을 건 내가 알아서 잘 만들어 먹을 테니 신경 쓰지 말아요. 당신은 식당이라고 당신 건강만 잘 챙겨요. 에휴, 아픈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 식사를 챙기나? 내가 다 할 만해서 하는 거니 당신은 쓸데없는 걱정 말고 열심히 식이요법하고 치료받아서 하루빨리 완치 판정 받을 생각이나 해요. 알았어? 그렇게 본인이 힘든데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고생하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루 이틀 저는 투병하고 남편은 혼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 수술도 끝났고 항암 치료 받는 것도 적응이 되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린데 나 가게 좀 일찍 파하고 어디 좀 다니면 안 될까? 어디를 다닌다니, 그게 어딘데요? 다름 아니라 나 댄스 학원에 다니고 싶어. 요즘 식당 일도 혼자 하고 당신 병간호하느라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가 생전 없던 탈모까지 생기고 이러다 스트레스로 나까지 암 환자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나한테도 활력소가 하나 필요해. 그런데 여보, 다른 때도 아니고 꼭 지금 시점에 춤을 배우러 다녀야겠어요? 내가 너무 지쳐서 그래. 당신 투병 생활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산 사람은 좀 재미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좀 서운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더니 긴 병에 애처가 없다는 말이 딱 맞는 말 같았죠. 산 사람은 재미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말도 곱씹으면 서운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죠. 내가 무슨 지금 죽은 사람도 아니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투병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죽어 관짝 속에 있는 사람 취급이냐 따지려다 말았어요. 그동안 혼자 식당 운영하고 또 제 병간호하느라 쌓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면 저런 말을 할까. 그렇게 이해하니까 뭐 이해 못할 바도 아니었고요. 그런데요, 남편이 춤을 배운답시고 댄스 학원에 등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남편이란 인간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다니던 댄스 학원인데 어느 날부터 인간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춤을 추러 가야겠다면서 집 밖을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가게를 판 야심한 시각에요. 그리고 나갈 때는 샤워까지 새로 하고 옷을 또 깔끔하게 싹 갈아입고 나가요. 어떨 때는 향수까지 몰래 뿌리고 나가다가 저한테 걸려서 된통 혼이 나기도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댄스 학원 가면서 무슨 향수를 그렇게 한 통씩 뿌려대. 춤추는 파트너들 다 여편네들 텐데 향수 뿌려대 가면서까지 잘 보이고 싶은 여편네들이 있나 봐요? 아이고야, 무슨 말을 그렇게 사납게 하냐? 내가 다니는 학원은 그런 이상한 분위기의 학원이 절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아직 기초 단계라서 파트너니 뭐니 그런 사람도 없어. 그냥 내 전담 선생님하고 스텝 맞추고 박자 따라가는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싱글벙글 웃어대는데 그 웃는 면상이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요. 뭐라고 더 욕도 못 해주겠고 우람한 나날이 치밀어 올라가는 나날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마치고 돌아와 집에 와서 낮잠을 한숨 자고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기별도 없이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방문했더군요. 저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면서 일단 두 사람에게 식혜를 한 잔씩 따라다 주었습니다. 식혜가 달지 않고 고소하니 집에서 만든 거냐? 맛이 파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요즘 집에서 지내다 보니 시간도 많고 해서요. 식혜가 맛있긴 한데, 근데 올케 언니가 이렇게 한가하게 집에서 식혜나 만들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듣자하니 요새 사거리 댄스 학원에 춤 배우러 다닌다면서요? 거기 춤 선생님하고 하도 가까워서 요즘은 같이 툭 하면 둘이 점심도 먹는 사이라던데. 거기 4층 필라테스가 제 친구가 하는 데잖아요. 오빠를 안 그래도 자꾸 보는데 아무래도 거기 춤 선생하고 오빠가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다고 하던데? 지금 근거 있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말 지어내서 부부싸움하게 하려는 거 아니죠? 어머, 제가 뜨신 밥 먹고 뭐하러 그런 쉰소리를 내요. 내비둬라. 네 오빠가 인물이 훤칠해서 원래 소시적부터 바람피가 있었던 남자니라. 며느라, 너 순진하게 명일이가 네가 천여자라는 둥 첫사랑이라는 둥 그런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건 아니겠지? 오빠가 젊어서부터 여자 얼굴을 좀 밝히는 스타일이었잖아. 올케 언니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좀 놀라긴 했어요. 마누라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니라지만 뭐 우리 오빠가 옛날부터 원체 그런 사람이었어서. 아니 얘는 누가 들으면 네 오빠가 처 얼굴 못나서 바람피는 사람으로 알겠구나. 말 좀 조심해. 두 분 다 좀 말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저보러 들으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너무하시네요. 어머 언니는? 설마 엄마가 대놓고 언니 얼굴 못났다고 그런 말씀하실 사람으로 보여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지 엄마? 그렇게 제 약을 살살 올리면서 둘이 쿵짝이 맞아 키들거리는데 진짜 성질 같아서는 남은 식혜사발을 휘릭 두 사람의 면전에 부어버리고 싶더군요. 물론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날의 제 심정은 그만큼 화가 나고 복장이 엄청 뒤집어졌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저는 남편에 대한 의심을 키울 수밖에 없더군요. 그들이 평소 성정상 저를 열받게 하려고 더 뻥튀기 해서 말하는 거겠지. 남편이 그럴 남자가 아닌데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리려는데 저 역시 이성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하루는 그날따라 춤 배우러 나갔던 남편이 엄청 야심한 시각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춤 배우러 간 사람이 지금 시간이 몇 시냐고 따져 물었죠. 남편은 진도가 안 나가서 보충 수업 비슷하게 선생님께 수업을 더 받고 오다 보니까 늦었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시간도 너무 늦고 해서 더는 따지지 않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세상에 남편 상의 티셔츠에 웬 시뻘건 립스틱 자국이 떡하니 찍혀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나고 당장 잠든 남편의 등짝을 찰싹 때려 깨우려다 관두었어요. 제가 실은요,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전 남편의 습관적인 외도였습니다. 물론 그게 이혼 사유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암튼 그랬어요. 해서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을 때 소리 지르고 광분하는 단계는 지나버린 그런 여자랄까요? 일단 사실 확인. 대체 얼마만큼 만났고 얼마만큼 진지한 관계인가. 그런 사실 확인부터 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우습지만 전 남편과 이혼하며 고용했던 사설탐정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안면이 있는 고객이라 그 사설탐정이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저는 상황을 설명하고 남편의 뒤를 밟아 바람난 정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아오라고 시켰습니다. 불륜녀 의심되는 사람이 남편의 춤선생인데 특히 그 춤선생의 신상을 좀 자세히 털어달라 부탁을 했어요.
사설탐정은 암투병을 하고 있는 저의 상황을 알아채곤 남편을 자신이 나서서 막 욕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실수 없이 정확한 증거를 잡아오겠다고 하더군요. 아니 세상에 암투병하는 여편 애를 주고 그렇게 바람을 피다니 진짜 사실이라면 쓰레기네요. 사모님, 골머리 썩지 말고 마음 편하게 치료하며 기다리세요. 불륜 증거 확실히 잡아서 위자료 두둑하게 받도록 해드리죠. 참 저를 박복한 여자 취급을 하며 그런 눈빛으로 보는데 할 말도 없고 기분 참 더러웠습니다. 사설탐정은 제가 안 되어 보였던지 이번에는 두 번째 의뢰인이니 착수금도 50% 할인해주겠다며 생색을 내며 돌아가더군요. 그렇게 씁쓸한 마음 반, 마음 졸이는 심정 반으로 며칠을 기다렸더니 연락이 왔어요. 저는 누가 볼세라 머플러로 얼굴과 머리를 두르고 선글라스까지 쓴 차림으로 카페로 나갔습니다. 사모님, 남편분 바람 핀다고 진짜 확신하세요? 네, 참 씁쓸하게도 이번 남자도 꼭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론 깔끔한 남자라 믿고 결혼했는데 이번에도 감쪽같이 속고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봐요. 사모님, 이번에는 사람 보는 눈 제대로셨던데요?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사설탐정이 가져온 남편의 춤선생, 그 바람난 불륜녀라 생각했던 사람의 정체를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기함할 정도로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남편의 춤선생은 남자였습니다. 남편의 정체성이 그런 쪽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남편이 춤선생 만나러 나간다면서 저녁마다 간 곳은 댄스 학원이 아니라 병원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몰래 암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본인도 받느라 그렇게 저녁마다 혹은 낮 시간에 저 몰래 식당 문을 닫고 그렇게 혼자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안 그래도 대장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제게 본인까지 암에 걸렸다고 하면 제가 너무 실망하고 슬퍼할 것 같아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자주 만난다는 춤선생은 바로 남편의 주치의였는데요. 이 주치의의 신상을 알고 저는 또 폭풍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께서 댄스 학원이 아니라 항암 치료한다고 병원 다닌다는 것을 알았고 또 자주 만나는 분이 춤 선생이 아니란 걸 알고 조사를 그만하려다가 아무리 봐도 자주 만나는 분과의 만남의 빈도가 너무 잦아서 좀 알아봤더니 그 남편의 주치의 되시는 분이요. 그분이 바로 사모님의 친아들이셨습니다. 아니지,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남편분께서 본인이 암 진단을 받고서는 사모님 몰래 사모님 아드님을 수소문에 찾았나 봐요. 남편분께서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되면 사모님을 부탁할 사람이 아드님이라 생각해서 생전에 만나 인사도 하고 사모님과 왕래하게 하고 싶으셨다네요. 그런데 마침 아드님이 위암 분야 권위자로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셔서 여차저차 주치의도 되고 또 사모님 말씀드리면서 두 분이 그렇게 막역한 친구 사이가 되셨더군요. 안 그래도 남편분 완치 판정 받으면 아드님이 모든 사실을 밝히고 사모님 앞에 나타날 생각이었답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손을 뗀 후로 식당 매상이 예전만 못하는 바람에 항암 치료비다 뭐다 여러 경비를 충당한다고 저 몰래 밤에 대리기사 아르바이트 일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가끔씩 상의에 키스마크를 달고 왔던 건 술 취한 여자 손님이 비몽사몽으로 남편 얼굴에 기대거나 쓰러지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그럴 때 난 자국이었던 거고요. 저는 모든 사실을 듣고 나서 정말이지 폭풍 오열을 하고 말았답니다.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도 변함없이 식당을 파하고
집으로 돌아와선 춤 선생님에게 간다며 집을 나서더군요. 저는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잘 다녀오라고 배웅했어요. 그리고 몰래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저녁 시간에 항암 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주치의란 사람, 제가 바람난 춤 선생이라 오해했던 그 사람이 남편의 앞에 나타나더군요. 20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지만 어디 아들 얼굴이 그렇게 쉽게 잊히는 것이던가요. 저는 당장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도 저를 바로 알아보고 저를 껴안고 한참을 엉엉 울더군요. 여보, 암 걸린 내가 걱정된다고 어떻게 본인 암 걸린 걸 숨겨요. 그것도 모르고 난 지저분한 오해나 했으니 용서해줘요. 그리고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내 아들까지 찾아서 만나고 있었다니. 당신한테 고마운 마음 평생 갚으며 살게요. 나도 이렇게 똑똑한 아들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당신 덕에 팔자에 없는 아들이 생겼네. 내가 더 당신한테 고마워. 새아버지, 이렇게 저희 엄마를 아껴주시고 또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아들과 저는 타이에 의해 아주 오래전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할 당시 남편이 유책 사유자였음에도 남편은 절대로 아들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댁 어른들이 절대로 아들을 저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죠. 기나긴 소송 끝에 저는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시댁에서 저에게 뒤집어 씌운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누명으로 아들 양육권을 빼앗기고 말았었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폭력, 시댁 식구들의 가스라이팅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저는 우울증이 심해 정신과 약을 먹었고 가끔 잠 못 드는 밤이면 아들을 재우고 소주를 한 잔씩 마셨었는데 그걸 교묘하게 짜깁기에 저를 정신병자의 알코올 중독 환자로 만들어 양육권을 빼앗아간 시댁과 남편이었죠.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 아들은 다행히 저에 대한 원망이 없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아버지하고는 애진작에 의절해서 살고 있었는데 엄마하고 이혼하고 얼마인가 재혼을 하셨는데 새엄마라는 사람 인격적으로 너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까지 새엄마와 한편이 되어서 사사건건 저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바람에 저는 학창시절 가출만 여러 번 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리 수소문해도 식구들은 엄마 행방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머리가 굵어서는 엄마가 재혼하셨다고 해서 불어 따로 연락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새아버지께서 미리 저를 찾아와 주시고 엄마 소식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대견스러워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남편도 저희 모자에게 다가와서 같이 부둥켜 안아주더군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그날 정말 눈이 퉁퉁 붓도록 눈물을 흘렸어요.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라는 것이 예전에 제가 흘렸던 눈물과는 아주 달랐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으며 성격이 파탄에 가깝게 날카롭고 폭력적인 전 남편이었는데 그런 행실머리를 아들에게까지 그대로 전가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희 아들이 의사가 된 걸 보면 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머리가 아주 명석한 아이였답니다. 이렇게 제가 분노하는 것을 보고 아들이 방법을 하나 강구하더군요. 과거에 저에게 심신미약의 누명을 씌워 양육권을 박탈한 죄를 법적으로 묻겠다고요. 아들은 시댁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우연을 가정한 방문을 통해 과거 저의 이야기를 불어 시댁 식구 앞에서 꺼낸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그들 입에서 스스로 너네 엄마는 지극히 정상이었다.
알코올 중독도 아니고 정신병도 아니었어. 단지 널 빼앗기기 싫어서 그런 누명을 씌운 건 사실이다는 육성 녹음을 직접 녹취해서 증거로 만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증거와 아들의 증언을 토대로 저는 뒤늦게나마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그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간의 여러 일들을 겪으며 그 집안 사람들과는 완전히 의절하고 저와 남편을 부모님으로 생각하며 살겠다고 하더군요. 아직 결혼 전의 아들인데 남편의 적극적인 권유로 우리 집에 들어와 아들이 함께 살기로 했답니다.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성인이 되며 상속받은 유산이 꽤 두둑하다면서 더 넓고 좋은 집을 구해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최근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비밀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사람이 집에서 영 놀기만 한 것은 아니더군요. 그렇다고 두 사람이 생산적인 일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두 사람이 다단계 사기에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서 동네에만도 피해자가 굉장히 여러 명인 모양이더라고요. 특히 남편 이름을 팔아 여기저기 채무관계도 많아서 남편과 저는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랜만에 시댁을 방문한 남편과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현관 출입문에 걸쇠를 해놓고 방충망만 내린 채 문을 반쯤 열어놓고 거실에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너희 오빠랑 올케 저것들 살림 대체 몇 년이나 갈 것 같으냐? 처음에 그렇게 서로 좋아 죽고 못 살겠다고 결혼했지만 오빠가 바람 피우는 거 알면 새언니 성격에 가만히 있겠어요? 개거품 물고 당장 이혼하겠지. 그런데 네 오빠가 바람 피우는 건 확실하니? 엄마, 그게 중요해? 오빠하고 이렇게 물고 뜯고 서로 싸우면서 정 떨어지게 만드는 게 포인트 아니오? 그래, 그렇게 빈정상하면서 싸우는 일이 늘다 보면 자식이 있는 부부도 아니고 계속 살지는 않을 거다 아마. 내 말이요. 아, 오빠가 장가가기 전에가 우리 팔자가 좋았는데 군말 없이 불평 없이 생활비도 탁탁 보내주고 엄마랑 나 먹여 살리는데 아무 불만 없던 착한 오빠가 저 불려시 같은 올케 때문에 사람이 완전 싹 버려버렸잖아. 기다려라. 어떻게든 저것들 갈라놓을 테니. 어버이날 주는 용돈 액수가 달라졌어. 저놈이 창가를 가더니만. 에휴. 맞아. 오빠는 평생 우리 먹여 살려야 돼. 그렇게 타고난 팔자라니까 우리 오빠는. 그나저나 네 오빠 이름 팔아. 여기저기 대출 받은 거. 네 오빠가 나중에 커버해주겠지? 금액이 크다고 너하고 나 아주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다. 걱정 마 엄마. 오빠는 마음이 약해서 죽었다 깨나도 엄마랑 나 모른 척 못할걸? 그런 막장 같은 대화를 고스란히 들은 남편과 저는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 이름을 팔아 여기저기 많은 채무를 진 시어머니와 시누였어요. 남편은 부들부들 떨며 분노하더니 당장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날 찾아가는 구실이야 어찌됐든 간에 가는 길에 수박 한 덩이를 사들고 갔었는데 그 수박을 갑자기 빼앗아들더니 거실 바닥 가운데 내팽개쳐버리는 남편이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어머니와 네가 나를 그런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용서하고 커버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내 20대, 30대, 40대가 솔직히 어머니하고 너 먹여 살리고 중간중간 터졌던 빚 문제들 해결하면 살았지만 이제는 더 못하겠다. 아니 안 할 거야. 나 혼자 몸도 아니고 이제 내 아내한테까지 그런 짐 같이 들게 할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어머니, 그리고 신영아, 우리 이제 얼굴 보지 말고 살자. 마음 아프지만 오늘부로 저는 이 집안에서 의절이에요. 두 분 잘 먹고 잘들 사세요.
그렇게 일갈하듯 소리 지르고 남편은 시댁 현관문을 발로 뻥 차버리고 나가버리더군요. 신우이가 뒤늦게 제 치맛자락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언니 제발요. 오빠 지금 엄청 화나서 저러는 건데 언니가 좀 달래보세요, 네? 지금 문제도 되게 복잡하게 터졌는데 저랑 엄마가 둘이 해결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네? 아가씨, 본인이 싼 똥은 좀 본인이 스스로 치워야 하는 나이가 아닐까요? 이제까지 오빠가 그렇게 대신 닦아드리며 사느라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그러라는 건 사람이 너무 지저분한 처사 같으네요. 오빠가 두 분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저한테도 일체 연락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아니 너는 남편이 그렇게 나오면 너라도 말려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너 네가 날뛰면서 부채질하는 것 같으냐? 그리 말씀하셔도 할 말 없네요. 야속하다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저희 뜻을 따라야죠. 여기저기 빚 많이 지셨던데 아무리 그이 이름을 팔았어도 법적으로 알아보니 그이가 뭐 공증을 통해 보증을 제대로 쓴 것도 아니고 우리 그이가 빚 대신 탕감해야 하는 의무는 하나도 없다더군요. 그렇게 아시고 두 분이 진 빚은 알아서 갚으세요. 일처리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좀 독립적으로 사실 결심이 서시면 그때 다시 연락하시던가요. 그렇게 일가라고 시댁을 나오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 후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다단계와 관련된 사기죄 그리고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사기죄로 고발당해 기나긴 재판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찌저찌 합의가 되어 실형은 면한 모양인데 다단계 사기에 주동적으로 합류한 신우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행히 지병이 없고 정정하셔서 건물 청소를 다니시며 생계를 꾸려가신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 후로도 시댁과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어머님께서 예전과는 다르게 일도 다니시면서 잘 생활하시는 것 같다 남편에게 은근슬쩍 말했는데 남편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더군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난 어머니 빚 대신 갚느라 20대 30대가 아예 없었어. 내가 왜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반백살 되어서야 당신 만나 결혼이라는 걸 처음 했겠어? 40대에도 결혼할 뻔한 여자를 만났었는데 그때도 어머님 빚으로 헤어지고 빚 갚는 데만 8년이 걸렸어. 이제는 구멍난 양동이에 물 붓는 짓 그만할래. 아니, 이제 더는 도저히 못하겠어. 내 인생 낭비하는 짓 더는 하지 말자. 나도 당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천륜을 끊을 결심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남편이 저런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왔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제가 암이 걸려 투병한다고 본인 암투병 사실을 숨기며 투병했던 남편. 얼마나 속이 깊고 따뜻한 사람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남편은 시댁과의 악연을 정리한 후 병에도 차도를 보이더군요. 걱정과 스트레스가 암에는 최악의 적이라더니 맞는 말 같았어요. 게다가 제 친아들이요. 그 아이가 저희 부부가 투병하느라 생계로 삼는 식당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을 보곤 치료비에 쓰라며 엄청 거금의 돈을 또 보태주었답니다. 아들의 도움으로 해묵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갈라선 시댁으로부터 그 명목으로 목돈을 받았는데 아들로부터도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니 저희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엄마를 도와주다니 엄마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럴 것 없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와 새아버지와 한 집에 오순도순 살게 된 것이 너무 꿈만 같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그런 정성과 사랑 덕분인지
저희 부부 나날이 병에도 차도를 보여 저와 남편 모두 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식단을 잘 조절하고 운동 부지런히 하면서 추적 관찰만 잘하면 건강에 무리 없을 것이라 말하더군요. 이 소식을 들은 저와 남편, 아들은 셋이서 부둥켜 안고 기쁨의 환호성을 내질렀답니다. 건강을 회복한 저와 남편은 다시 칼국수집을 제대로 오픈했어요. 아들의 도움으로 시댁에서 받은 뒤늦은 위자료, 그 돈을 보태 좀 더 목이 좋고 장사하기 편한 곳으로 가게를 옮겼죠. 솜씨 좋은 저의 손맛이 발휘되니까 식당은 다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의 칼국수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먹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일대에 저희 식당 3호점을 오픈했어요. 장사도 잘 되고 그렇게 보고 싶던 아들 얼굴을 매일 보면서 살고 또 제 곁에는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은 요즘입니다. 한때 제 인생에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뺏겨서 없고 돈도 없고 지질이 박복한 내 팔자만 있다 생각해서 무척 불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랬던 제 인생에도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네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때 막무가내로 망가지거나 삶의 끈을 놓아버렸다면 어땠을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첫 결혼에 실패하고 아들까지 빼앗기고 매일 울면서 술로 의지해서 살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맨정신일 때는 아들 사진이나 아들 살냄새가 밴 옷가지 등을 끌어안고 울고 아니면 술을 진탕 퍼마시고 취해 뻗기 일쑤였던 때가요. 살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던 그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랬죠. 지수가 지금 네가 죽고 싶은 마음 엄마가 너무 잘 안다. 그래도 네 아들 네 품은 아니지만 버젓이 잘하고 있는데 네가 엉망으로 불행하게 망가진 꼴을 나중에 보면 그 아이 마음이 대체 어떻겠니? 사필귀정이라고? 네가 억울하게 아들을 뺏긴 거는 그 아이도 알 날이 반드시 올 거다. 네가 정신 똑똑히 박히고 술만 먹고 사는 망가진 사람이 아니란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래서 꿋꿋하게 살아서 네 아들 보고 살아야지. 안 그래? 저는 그때 정말 친정엄마의 그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시댁 식구들의 거짓말처럼 알코올 중독의 우울증 정신병 환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이를 악물고 식당 일을 시작했고 이 식당 저 식당 전전하다 남편이 일하는 칼국수집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의 손맛이 깃든 레시피가 통하게 되면서 장사도 잘 되고 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으니 어찌 보면 제 인생의 중후반부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려고 버텼고 그렇게 버티다 보니 또 한 명의 소중한 사람,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결국 사람은 사랑이 있어서 버티고 또 그렇게 꿋꿋하게 버티는 과정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란 힘들어도 살만한 것이고 뭐 그런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혼을 하면서 사랑 같은 거 다시는 안 한다. 괜히 사랑이란 이름으로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나 인생 망가질 바엔 다시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살겠다. 그렇게 위약적인 결심을 하고 살았었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는 어리석고 편협한 생각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은 사랑해선 안 됩니다. 이건 역시 아픈 세월을 겪으며 제가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지요. 그래도 나이를 먹어가며 좋은 게 하나 있다면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과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 이 두 부류를 판단하는 안목이 는다는 점입니다. 전 남편은 전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죠. 지금의 남편은 제가 사랑하기에 너무 아깝고 제 분에 넘치는 그런 좋은 사람이고요. 그런 좋은 사람이기에
저의 아들 역시 자기 아들이라며 본인이 더 감싸고 돌며 아껴주는 것이겠죠. 주말마다 친부자처럼 사이좋게 목욕탕을 가는 두 남자를 보면서 전 행복하게 점심을 준비합니다. 목욕에서 돌아온 두 사람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이는 것. 그것이 저의 주말 힐링 타임이랍니다. 여러분의 주말 힐링 타임은 무엇인지요? 특별한 뭐가 없으시다면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순 밥 한 끼 지어드리는 건 어떠세요? 힐링이라는 게 뭐 남다를 것도 꼭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힐링 같은 하루가 되시길요.